감히 삼성 장군에게 계집년아. 차 빼라고 소리친 연대장. 이후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영하 40도 설산에서 팬티 바람으로 연대장을 기어오르게 만든 전설의 여군 중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병산의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칼날처럼 예리한 바람이 앙상한 자작나무 숲을 때리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굉음을 냈다. 살을 애는 추위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사치였다. 이곳의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고 골수를 얼려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해발 1400m 고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동계 전술 훈련장. 무릎까지 쌓인 눈밭 위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성애로 변해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병사들의 등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동상의 전조였다. 목소리 봐라. 춥냐? 춥냐고 묻잖아 새끼들아. 확성기를 든 남자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왕태식 중령이었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에 털이 달린 모자까지 눌러쓰고 손에는 따뜻한 핫팩을 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전용 난로가 피워진 지휘 통제용 천막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었다. 아닙니다. 병사들이 악을 쓰며 대답했지만 추위로 인해 턱이 덜덜 떨려 발음이 뭉개졌다. 왕태식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특전사 대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체력 증진보다는 자신의 가학적인 통제욕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 요즘 애들은 온실 속의 화초야. 나 때는 팬티 한 장 입고 알몸 구보로 대관령을 넘었어. 동작 그만. 전원 얼음물 입수 준비. 왕태식의 지시에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훈련장 한켠에 마련된 얼음물 구덩이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듯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규정상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야외 상해 탈의 훈련은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왕태식에게 규정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때 대열의 맨 끝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소위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대대장님, 지금 기온이 너무 낮습니다. 이미 동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수는 무리입니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한결 소위였다. 그의 얼굴도 추위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왕태식은 귀찮은 파리가 날아들었다는 듯이 인상을 구기며 한결 소위에게 다가갔다. 뽀득 뽀득.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한소위. 지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건가? 명령 불복종이 아닙니다. 병력 보호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삼중대장 김하사도 발가락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보호? 전쟁터 나가서 적군한테 춥다고 봐달라고 할 거냐? 장교라는 놈이 병사들 앞에서 나약한 소리를 해. 왕태식은 쥐고 있던 핫팩을 한결 소위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따뜻했던 핫팩이 차가운 공기에 식어 딱딱한 돌덩이처럼 한결의 뺨을 강타했다. 주워. 왕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깔렸다. 한결 소위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핫팩을 주었다.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참았다. 왕태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너 같은 놈들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책상 물림 새님 같은 놈들. 저기 봐라. 내 차 보이지? 왕태식이 가리킨 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지휘관용 차량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저 차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넌 평생 저기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급 심사 때마다 내 이름 빨간 줄 그어버릴 테니까.
왕태식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원 입수 실시. 늦게 들어가는 새끼는 오늘 저녁 밥 없다. 그 순간이었다. 우웅 하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들려왔다. 훈련장 진입로 저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회색빛 사륜 구동 차량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군용 도색도 아닌 민수용 차량이었다.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번호판은 진흙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왕태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민간인 통제 구역인 이곳에 외부 차량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뭐야? 위병소 놈들 근무 안 서나? 당장 가서 쫓아내. 작전 장교가 달려가려던 찰나 차가 거칠게 미끄러지며 지휘 천막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끼익. 타이어가 얼어붙은 땅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낡아 빠진 검은색 등산복 점퍼에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이었다. 얼굴의 절반은 목토시로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왕태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기가 차네. 야, 거기 아줌마. 여기 어딘 줄 알고 차를 끌고 들어와? 여기가 등산로인 줄 알아? 당장 차 빼. 왕태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여성은 대답 없이 묵묵히 훈련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추위에 떨며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있는 병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파랗게 질린 병사들의 입술, 동상으로 퉁퉁 부은 손,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핫팩.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태식을 보았다. 목토시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지휘관이 누구지?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왕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등산객 따위가 신성한 훈련장에서 반말을 짓거리다니. 왕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당장 헌병 불러.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계집이 와서 지휘관을 찾아? 너 지금 간첩으로 오인 사격받아도 할 말 없는 거 알아? 왕태식은 성큼성큼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여성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왕태식의 몸이 허공을 돌았다. 여성은 왕태식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면서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그를 얼음 바닥에 매다 꽂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으악! 왕태식은 비명과 함께 바닥을 뒹굴었다. 등짝에 전해진 충격보다 자존심에 입은 상처가 더 컸다. 특전사 대대장이,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체불명의 아줌마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왕태식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상대가 여자라는 것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살기를 뿜어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년이. 야, 너 몸 파는 여자냐? 근처 읍내 술집에서 왔어? 군인들 돈 뜯어내려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냐고. 왕태식의 입에서 차마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다. 여자가 주제를 모르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아나 본데 여긴 사내들의 공간이야. 밥 짓고 애나 보던 손으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오늘 내년 뼈를 추려서 개먹이로 던져주마.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경악하여 숨을 죽였다. 아무리 화가 나도 민간인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왕태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집에 손을 올리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했다. 여성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쇼컷 머리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낡은 등산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칙!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점퍼가 벗겨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복장이 드러나는 순간 훈련장에 있던 500여 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꽂혔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규정된 육군 전투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패치가, 오른쪽 가슴에는 천수라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와 모자에 박힌 계급장은 다이아몬드도 무궁화도 아니었다. 세 개의 별. 은색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그녀의 양 어깨 위에서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중장. 육군 참모차장. 순간 훈련장에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다.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왕태식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천수라 중장은 벗어던진 등산 점퍼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왕태식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방금 뭐라고 했나, 왕태식 중령. 천수라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몸 파는 여자? 술집? 밥 짓고 애나 봐라? 그게. 당신 정체가 뭐야? 코스프레야? 어디서 별을 달고 와서 사기를 쳐? 왕태식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여자가, 그것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 여자가 쓰리스타일 리가 없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여군 중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자신이 아는 한 특전사 출신 여군 장성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사기? 천수라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왕태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지휘봉을 꺼냈다. 가죽으로 감싸인 묵직한 지휘봉이었다. 30수여단 7대 대장 왕태식. 자네가 내 얼굴을 모르는 건 이해한다. 난 의전 따위는 질색이라 취임식도 생략하고 바로 현장으로 돌았으니까. 하지만 천수라는 지휘봉 끝으로 왕태식의 명찰을 툭툭 쳤다. 상관을 몰라보는 눈은 그렇다 치고 입이 아주 걸레를 물었군. 특전사의 명예를 그 더러운 입으로 다 깎아먹고 있어. 그때였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30 수여단장과 참모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충성. 참모 차장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여단장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소리쳤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천수라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 모습을 본 왕태식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그는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짜였다. 이 여자는 진짜 육군 본부의 2인자 참모 차장이었다. 천수라는 여단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주저앉은 왕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일어서. 천수라가 명령했다. 왕태식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부여잡고 일어섰다. 방금 자네가 나한테 뼈를 추려서 개먹이로 준다고 했던가? 자, 장군님. 저는 민간인인 줄 알고. 오해가. 민간인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건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군복을 입고 국민을 개먹이 취급해? 짝. 천수라의 손바닥이 왕태식의 뺨을 갈겼다. 고개가 90도로 돌아갈 정도의 강력한 타격이었다. 왕태식의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다. 이건 국민을 모독한 죄다. 짝. 반대쪽 뺨이 다시 돌아갔다. 이건 신성한 훈련장에서 부하들을 학대한 죄다. 짝. 세 번째 따귀가 날아갔다. 왕태식은 비틀거리며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여군 전체를 모욕한 죄다. 천수라는 쓰러진 왕태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네 말대로 이곳은 전쟁터다. 그리고 난 오늘 자네라는 적군을 섬멸하러 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전 병력 상해 탈해 해제. 지금 즉시 막사로 복귀하여 온수 목욕과 추가 피복을 지급받는다. 동상 환자는 내 차와 여단장 차에 나눠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다. 실시. 추 충성. 실시하겠습니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천수라를 향해 경례를 했다. 그 어떤 구호보다 진심이 담긴 충성이었다. 천수라는 다시 왕태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왕태식 중령. 자네는 남는다. 네. 네. 저도 복귀를. 아니. 자네는 아까 팬티 한 장 입고 대관령을 넘었다고 했지? 그 기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천수라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지금부터 자네는 나와 단둘이 혹한기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장소는 저위 황병산 정상이다. 복장은 자네가 좋아하는 팬티 한 장이다. 실시. 왕태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황병산 정상은 지금 영하 40도가 넘는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었다. 그것도 알몸으로.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죽습니다. 안 죽어.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 대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다. 움직여. 천수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황병산의 칼바람이 다시 한번 매섭게 몰아쳤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어쩐지 조금 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부패한 지휘관을 응징하는 통쾌함이 섞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눈 덮인 연병장에 투신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벗어. 천수라 중장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군더더기 없는 그 한마디가 영하 30도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왕태식의 고막을 때렸다. 왕태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한복상의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평소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이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전신을 꿰뚫고 있었다. 자, 장군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날씨에 알몸으로 산을 타는 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 행위입니다. 왕태식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천수라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가혹 행위? 자네가 조금 전 병사들에게 시킨 얼음물 입수는 훈련이고 내가 자네에게 내리는 지시는 가혹 행위인가? 내로남불의 표본이군. 천수라는 옆에 서 있던 한결 소위에게 손짓했다. 한 소위. 자네가 확인한다. 이자가 속옷 한 장만 남기고 모든 피복을 탈의했는지 감시해. 알겠습니다. 한결 소위의 대답은 우렁찼다. 그는 왕태식 앞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대대장 앞에서 한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직시했다. 대대장님, 탈의하십시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왕태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뒤에 버티고 있는 별 3개의 존재감이 너무나 거대했다. 왕태식은 굴욕감을 씹어 삼키며 두꺼운 파카를 벗어 던졌다. 이어 야전상의 내피 셔츠가 차례로 눈밭에 떨어졌다. 살을 애는 바람이 맨살에 닿자 왕태식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다. 피부에는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고 뱃살이 출렁거리며 추위에 반응했다. 마지막으로 바지와 군화까지 벗어 던지자 팬티 한 장 걸친 중년 남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왕태식은 본능적으로 양팔로 몸을 감싸 안고 웅크렸다. 출발한다.
목적지는 황병산 정상 선자령 표지석 앞이다. 천수라는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완전 군장 상태였다.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가벼웠다. 그 뒤를 팬티 바람에 왕태식이 비틀거리며 따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결 소위가 구급낭을 메고 그 뒤를 따랐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이미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다. 왕태식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이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맨발바닥을 찔렀고 나뭇가지들이 스칠 때마다 맨살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헉. 자, 장군님.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왕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핏맛이 났다. 천수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나. 못 갑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천수라는 천천히 왕태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웅크리고 있는 눈바닥을 군화발로 쾅 내리찍었다. 왕태식의 얼굴 바로 옆으로 눈보라가 튀어올랐다. 자네가 횡령한 난방유가 2만 리터다. 그 기름이 있었다면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떨지 않았을 거다. 자네가 빼돌린 부식비가 5천만 원이다. 그 돈이 있었다면 병사들이 훈련 중에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먹었을 거다. 천수라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더 매서웠다. 자네는 부하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따뜻하게 지냈지. 그 죗값을 치르기엔 이 추위도 모자라. 자네 지방층은 두꺼우니 아직 얼어 죽지 않는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왕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손끝과 발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소대장. 천수라가 한결을 불렀다. 예. 군단장님. 이자의 뒤에서 걷되 절대 부축하지 마라. 쓰러지면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 나고 하면 자네도 옷을 벗게 될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결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왕태식은 절망했다. 자신의 부하였던 소위가 이제는 저승사자처럼 자신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행군이 계속되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왕태식의 몸은 온통 생채기 투성이었다. 피부는 붉은색을 넘어 창백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헛것이 보였다. 따뜻한 난로가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가 보였다. 따뜻해. 난로다. 왕태식이 헛소리를 하며 눈밭으로 쓰러지려 했다. 그때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숲을 울렸다. 한결 소위가 왕태식의 뺨을 세게 올려붙인 것이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주무시면 죽습니다. 이 건방진. 왕태식은 욕을 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상급자를 때려야 하는 하급자의 괴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대대장님. 제 동기 김소희는 작년 훈련 때 동상을 입고 발가락 2개를 잘랐습니다. 그때 대대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군기 빠져서 그렇다고 하셨죠. 지금 대대장님 꼴을 보십시오. 이게 군기입니까? 한결의 일갈에 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천수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과정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염된 군인의 정신을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는 수술이었다.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을 통해 왕태식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뼛속 깊이 새겨야 했다. 황병산 정상 능선. 해발 1400m.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이곳은 바람의 영토였다. 서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솟구치며 만들어내는 칼바람은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체감온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했다. 왕태식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콧물과 침이 얼굴에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었고 온몸은 보라색 멍이 든 것처럼 변색되었다. 그는 무릎으로 때로는 배로 눈밭을 기어서 올라왔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희번덕거렸다. 거의 다 왔다. 천수라가 멈춰 섰다. 그녀의 앞에는 선자령이라 적힌 거대한 표지석이 서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왕태식은 표지석 10m 전방에서 바닥에 엎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왕태식. 천수라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왕태식. 천수라의 호통에 왕태식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황병산. 정상. 아니. 천수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여기는 자네가 그토록 멸시하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땅이다.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올라가고 싶어하던 권력의 정점과도 같은 높이지. 천수라는 자신이 메고 있던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입고 있던 방한 내피를 벗었다. 전투복 상에 하나만 남긴 그녀는 왕태식에게 다가갔다. 춥나? 춥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나도 춥다. 한결 소위도 추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춥다. 장군이라고 해서 추위를 안 타는 게 아니다. 천수라는 왕태식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풀린 왕태식을 자신의 힘으로 지탱하며 표지석 앞에 세웠다. 똑바로 봐라. 저 아래를. 그녀가 가리킨 곳은 훈련장이 있는 산 아래였다.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그곳에는 개미처럼 작은 병사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별을 단다는 건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아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바람을 맞고 가장 춥게 서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조금이라도 덜 추우니까. 그게 장군이다. 그게 지휘관이야. 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었다. 자네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자네는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어. 오늘 이 추위를 평생 기억해라. 자네가 병사들에게 줬던 고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천수라는 왕태식을 바닥에 놓아주었다. 왕태식은 표지석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평생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며 잊고 살았던, 아니 애초에 알지 못했던 군인의 본질을 깨달은 것에 대한 참회였다. 혹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장났다는 절망감일 수도 있었다. 한소위. 예. 천수라는 군장 옆 주머니에서 비상용 은박 담요를 꺼내 던져주었다. 덮어줘라. 얼어 죽게 놔두면 군법 회의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한결 소위는 달려가 왕태식의 몸에 은박 담요를 둘러주었다. 그리고 배낭에서 꺼낸 핫팩을 터뜨려 겨드랑이와 가슴팍에 넣어주었다. 왕태식은 아이처럼 울며 한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 교만하고 악랄했던 대대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과의 말이었다. 천수라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무전기를 꺼냈다. 1군단장 천수라다. 30수여단장 수신하나. 예, 여단장입니다. 정상에 도착하셨습니까?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헬기는 필요 없다. 내 발로 내려간다. 헌병대 대기시켜. 왕태식 중령을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가혹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관련 증거는 내가 이미 다 확보해서 법무실로 넘겼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천수라는 무전기를 집어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내려가자. 하산길은 등산길보다 더 위험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천수라는 앞장서서 길을 텄고 한결 소위는 거의 실신 상태인 왕태식을 부축하며 내려왔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 훈련장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세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천수라가 연병장 중앙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찬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화장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때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던 주임원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부대 차렷.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천 명의 함성이 황병산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영웅에 대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함성이었다. 천수라는 멈춰 서서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거수 경례로 답했다. 쉬어. 그녀의 한마디에 병사들이 자세를 풀었다. 오늘 훈련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전원 막사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내가 쏜다. 와! 병사들이 환호했다. 천수라는 헌병대에게 인계되는 왕태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군인도 전우도 아닌 범죄자일 뿐이었다. 왕태식은 헌병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천수라와 한결 소위의 모습이 보였다.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였다. 왕태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감옥이라는 춥고 어두운 긴 겨울이. 천수라는 자신의 낡은 코란도 지프차로 다가갔다. 한결 소위가 따라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저었다. 됐다. 내 차 문은 내가 연다. 한소위. 예. 오늘 고생했다. 자네 같은 장교가 있어서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가 아직 밝아. 천수라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찢어서 한결에게 건네주었다. 내 직통 번호다. 군 생활하다가 힘든 일 있거나 또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면 언제든 연락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천수라는 씩 웃으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소리를 냈다. 간다. 몸 관리 잘해라. 지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한결 소위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거수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다. 황병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훈련장에 남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하나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간판도 없는 고급 한정식집 청월. 일반인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이곳의 가장 깊숙한 밀실인 매화방에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고급 참숯이 타오르는 화로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한우 특수 부위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다. 한 점의 병사들의 한 달치 월급이 오가는 고기였다. 왕태식 그 멍청한 놈이 결국 사고를 쳤구만.
기름진 입술을 냅킨으로 닦으며 입을 연 남자는 육군 군수사령관 국철민 중장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성골이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후신이라 불리는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명예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다. 천수라 그 여자가 직접 나섰답니다. 황병산까지 차를 몰고 가서 왕태식을 발가락 동상 걸릴 때까지 굴렸다는군요. 맞은편에 앉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최달중 소장이 술잔을 채우며 비아냥거렸다. 계집이 독해요. 아주 독해. 707 시절부터 별명이 마녀 아니었습니까? 특전사령관도 혀를 내둘렀던 여자인데 참모차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아주 칼춤을 추고 다닙니다. 국철민은 젓가락으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육즙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왕태식은 국철민이 관리하던 자금줄 중 하나였다. 군수품 납품 비리와 횡령으로 상납금을 바치던 충실한 개가 천수라라는 사냥개에게 물려간 꼴이었다. 감히 내 라인을 건드려? 천수라가 지금 누구 뒷배를 믿고 설치는지 모르겠군. 여론? 국민? 그런 건 한순간이야. 국철민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맑은 파여름과 함께 고급 백자 잔이 산산조각 났다. 길들여야지. 주인을 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 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론이 천수라를 영웅 취급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최달중의 우려 섞인 말에 국철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군대는 보급으로 움직인다. 나폴레옹도 배고픈 군대는 지휘할 수 없다고 했지. 천수라가 있는 1군단이 최전방이지. 거기가 지금 영하 20도라지. 국철민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군수사령관입니다. 네. 지금 즉시 1군단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류와 부식 보급을 보류하십시오. 명분? 좋잖아. 전산 오류. 시스템 점검. 아니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수송 제한. 핑계는 만들면 그만이야. 최달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아니 사령관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굶거나 얼어 죽으면. 안 죽어. 요즘 애들 엄살만 심하지 며칠 굶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더 좋지. 천수라 군단장이 부임하더니 부대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보급 체계가 마비됐다라고 언론에 흘리면 그만이야. 무능한 지휘관 프레임 씌우는 거 우리 전문 아니냐? 국철민은 껄껄 웃으며 꼬냑을 한 잔 들이켰다. 천수라.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 차가운 방구석에서 병사들 원망이나 들으며 벌벌 떨어봐라. 제 발로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주마. 매화방 안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와 고기 타는 냄새가 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 파주의 1군단 사령부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1군단 예하 최전방 GOP 초소의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보일러는 돌아가지 않았다. 난방유 탱크의 게이지는 붉은색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일러실입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배관에 남은 잔여 유류까지 탈탈 털었었는데 이제 한계입니다. 시설관리관의 보고에 김민우 소위, 아니 이제는 중위로 진급하여 천수라의 전속 부관이 된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급부대에 재요청했나? 군수사령부 제3보급창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산 시스템 교체 작업 중이라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동 응답만 돌아옵니다. 담당자와는 통화조차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김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막사 안의 병사들은 침낭 2개를 겹쳐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었다. 식당 상황은 더 심각했다. 천수라 중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배식대 앞에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병사들의 식판에 담긴 것은 멀건 국물뿐이었다. 건더기는 찾아볼 수 없는 소금물이나 다름없는 똥국. 반찬이라고는 얼어 터진 김치 몇 조각과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이게 뭔가? 천수라의 목소리에 취사반장이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다. 군단장님, 부식 차량이 사흘째 안 오고 있습니다. 창고에 남은 비상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쌀도 부족해서 죽처럼 끓여 배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수라는 식판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짰다. 비린내가 났다. 이것을 먹고 혹한기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식판을 내려놓고 사령관실로 향했다. 김민우 부관이 뒤따랐다. 군단장님, 국철민 군수사령관의 지시 분명합니다. 왕태식 사건에 대한 보복입니다. 알아. 천수라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라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국철민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쿠 천장군. 웬일이시오? 바쁜 사람한테. 국철민. 지금 당장 보급 차량 풀어. 보급? 아, 그거? 미안하게 됐소다. 우리 전산망이 바이러스를 먹었나 봐. 복구하는데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참아보쇼. 특전사 출신이라 추위는 잘 견디잖아. 병사들이 굶고 있다. 난방이 끊겨서 동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건 살인 행위다. 말 조심해. 어디 선배한테 살인 운운이야? 꼬우면 옷 벗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내가 특별히 수동으로 결제해 줄 수도 있는데. 하하. 뚝. 전화가 끊겼다. 천수라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플라스틱 수화기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변했다. 김민우. 예. 군단장님. 내 차 대기시켜. 국방부로 가십니까? 아니. 천수라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베레모를 눌렀었다. 국철민이 안 주면 우리가 가져온다. 예? 그게 무슨? 군수사령부 제1종합보급창. 그곳에 놈들이 빼돌린 비자금용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전시 비축 물자라는 명목으로 숨겨둔 놈들의 보물 창고지. 하지만 그곳은 통제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진입하면 반란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천수라는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다. 내 새끼들이 굶고 있는데 반란? 웃기지 마라.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규정이 아니라 국민이고 내 부하들이다. 그걸 막는 놈들이 진짜 반란군이다. 천수라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수송대대장에게 전해. 가용한 모든 5톤 트럭을 끌고 나를 따른다. 목적지는 대전 군수사령부다. 빈 트럭으로 가서 가득 채워올 거다. 천수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1군단의 트럭 수십 대가 굉음을 울리며 시동을 걸었다. 낡은 코란도 지프차가 선두에 섰다.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전차 부대처럼 그들은 남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대전 유성구 외곽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제77종합보급창. 이곳은 군대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을 위한 물자가 아니었다.
장성들과 고위 간부들을 위한 최고급 피복, 양주, 골프용품, 그리고 횡령한 식자재가 보관된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다. 위병소 앞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지축을 울리는 소리였다. 두두두두두.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일으키는 진동이었다. 위병 조장이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다. 흙먼지 속에서 낡은 회색 코란도가 미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저거 뭐야? 정지. 정지. 헌병들이 손을 흔들며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코란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천수라의 눈은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꽉 잡아. 옆자리에 김민우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쾅! 코란도의 범퍼가 위병소 차단기를 박살냈다. 나무로 된 차단기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허공으로 날아갔다. 헌병들이 기겁하며 좌우로 흩어졌다. 그 뒤를 이어 1군단의 5톤 트럭 부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다. 비상! 비상! 외부 차량 침입! 전 병력 무장! 사이렌이 울부짖었다. 보급 창장인 도창수 준장이 팬티 바람으로 관사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국철민의 직속 부하이자 이 비밀 창고의 관리자였다. 어떤 미친놈들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도창수가 본관 앞으로 달려갔을 때 코란도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천수라가 내렸다. 그녀는 권총집에 손을 얹은 채 도창수에게 걸어갔다. 저 천수라 중장? 도창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전방에 있어야 할 군단장이 왜 여기 있단 말인가? 도창수 준장. 오랜만이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단 침입입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도창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 보급창 경비 중대 병력 50여 명이 총을 들고 달려와 천수라와 트럭 부대를 포위했다. 총 버려. 천수라가 낮게 은조렸다. 뭐? 내 부하들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총 들 힘도 없다. 그런데 배부르게 처먹은 니놈들이 총부리를 들이대? 천수라가 순식간에 도창수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억소리와 함께 도창수의 발이 지면에서 떴다. 창고 문 열어. 못 엽니다. 사령관님 허락 없이는 절대. 허락? 천수라는 도창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게 니놈들이 작성한 이중 장부 사본이다. 어급 소고기, 최고급 난방유, 장성 전용 골프채. 병사들에게 가야 할 보급품을 빼돌려 니들끼리 잔치 벌인 내역이 다 들어있어. 이걸 지금 당장 언론에 뿌려줄까? 아니면 조용히 문 열래? 도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장부는 국철민 사령관의 금고에나 있을 법한 극비 문서였다. 천수라가 언제 저걸 입수했단 말인가? 사실 이것은 왕태식의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다. 저기, 천장군님,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제가 사령관님께 잘 말씀드려서. 시간 없다. 3초 준다. 하나. 천수라는 권총을 뽑아 장전했다. 철컥. 둘. 탕. 천수라가 허공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경비 병력들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셋. 열어. 당장 열어. 도창수가 비명을 지르며 경비대장에게 소리쳤다. 거대한 제1물류 창고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고 안이 드러나자 1군단 트럭 운전병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곳은 별천지였다. 천장까지 쌓인 최고급 쌀포대,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등심 세트, 드럼통째 쌓여있는 난방유, 그리고 장군들의 사모님에게 보낼 명품 가방 박스들까지.
에이, 개자식들. 김민우 부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우리 병사들은 똥국을 먹고 있는데 이놈들은 여기서 백화점을 차려놓고 있었다. 전원 적재 실시. 천수라가 명령했다. 필요한 만큼 싣는다. 쌀, 고기, 기름, 라면, 건빵. 트럭이 터져나갈 때까지 실어. 단 명품이나 골프채 같은 쓰레기는 건드리지 마라. 우린 도둑놈이 아니라 보급투쟁을 하러 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다. 도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너, 국사령관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너넨 다 죽었어. 도창수가 중얼거렸다. 천수라는 그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국철민에게 전해. 내가 밥 다 먹이고 배 든든해지면 직접 찾아간다고. 그때는 빈트럭이 아니라 탱크를 몰고 갈 테니까 목 닫고 기다리라고. 트럭 30대가 물자를 가득 싣고 보급창을 빠져나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천수라는 마지막으로 코란도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난장판이 된 보급창을 확인했다. 돌아가는 길 김민우가 조수석에서 물었다. 군단장님, 이제 정말 전면전입니다. 육군 본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천수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피식 웃었다. 재밌잖아. 이제야 좀 군인답게 싸우는 것 같지 않나? 시시한 서류 싸움보다 이게 내 적성에 맞아. 트럭 행렬이 석양을 등지고 북쪽으로 달렸다. 그들이 실은 것은 단순한 쌀과 기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군대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선전포고이자 추위에 떨고 있을 병사들에게 전할 따뜻한 생명이었다. 이제 전쟁의 판은 커졌다. 1군단대 군수사령부, 아니 천수라 대군내 사조직의 거대한 내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 제1군단 사령부 영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1군단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간 병사들을 괴롭히던 한기와 굶주림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대전 보급창에서 털어온, 아니 정당하게 되찾아온 식자재들이 각 부대 식당으로 풀린 것이다. 취 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거대한 솥단지에서는 하얀 쌀밥이 윤기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다른 솥에서는 소고기 등심을 숭덩숭덩 썰어 넣은 육개장이 붉은 기름을 띄우며 펄펄 끓고 있었다. 야, 고기 진짜 많다.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아. 식판을 받아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라면 구경도 못했을 1등급 한우가 국그릇 위로 산처럼 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얹어진 불고기,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진 조기 튀김까지. 이것은 배식이 아니라 잔치였다. 군단장님이 직접 트럭 몰고 가서 가져오셨대. 진짜? 와, 미쳤다. 우리 군단장님 찐이다. 병사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고 뱃속이 든든해지자 그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버려진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지휘관이 목숨 걸고 지키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뜨거운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군단장실. 천수라 중장은 창밖으로 병사들이 식당을 오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믹스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싸구려지만 달콤한 휴식이었다. 병사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김민우 부관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다. 하지만 천수라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배가 부르면 귀가 열리는 법이지. 저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볼까?
텔레비전이 켜지고 구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각했다. 오늘 오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전방을 방어하는 제1군단 병력이 대전의 군수지원 사령부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군수물자를 강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지휘체계 문란 행위이자 사실상의 하극상으로 규정하고, 화면에는 천수라가 이끄는 트럭 부대가 위병소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은 마치 1군단이 반란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앵커는 반란, 강탈, 군벌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냈다. 김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에이, 이 개자식들이. 전후 사정은 다 자르고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국철민이 가진 무기는 보급품만이 아니지. 언론이라는 더 더러운 무기가 있으니까. 천수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보급을 끊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여론몰이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거야. 아주 전형적이고 고리타분한 수법이지.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한라인이 아닌 일반 전화였다. 김민우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김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군단장님, 육군 중앙수사단입니다. 지금 군단 정문으로 수사관들을 보냈답니다. 군단장님을 긴급 체포하겠답니다. 체포? 천수라가 피식 웃었다.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손님들이 들이닥치는군. 혐의가 뭐라던가? 군 형법상 항명, 특수절도 그리고 군사시설 손괴죄입니다. 천수라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야전 상의를 걸쳤다.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지. 김부관,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정문 바리케이드를 2중, 3중으로 쳐라. 그리고 전차 대대를 비상대기시켜. 전차 대대까지 말입니까? 일이 너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나 하나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내 군단을 짓밟아서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지. 내 새끼들이 배부르게 먹고 자는 걸 방해하는 놈은 그게 국방부 장관이라도 용서 안 해. 천수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보여주자. 1군단이 왜 최정예인지. 그리고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제1군단 사령부 정문. 평소라면 헌병 몇 명이 서 있었을 이곳에 지금은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육중한 K의 흑표 전차 한 대가 포신을 밖으로 향한 채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로는 완전 무장한 1군단 헌병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도열해 있었다. 정문 밖에는 검은색 세단 5대와 헌병 수송 버스 2대가 도착해 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헌병 특수임무대 병력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앙수사단장 오성식 준장이었다. 그는 국철민의 하수인이자 군내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문 열어. 중앙수사단장이다. 상급 부대 명령 집행하러 왔다. 오성식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군단 헌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야, 밀어버려. 오성식이 헌병들에게 지시하려는 찰나 K의 전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탑이 천천히 움직였다. 120mm 주포가 오성식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했다. 움직이면 쏜다. 전차의 확성기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성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실전 부대의 살기가 느껴졌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그때 전차 뒤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천수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터벅터벅 정문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김민우 부관과 참모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웬 고성방가인가 오성식 준장. 천수라가 차갑게 물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두 장군이 마주 섰다. 천수라 중장.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나오시오.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오성식은 체포영장을 흔들어 보였다. 추해진다. 병사들 밥 굶기고 기름 끊어서 얼려 죽이려는 놈들보다 더 추한 게 있나? 말장난하지 마. 당신이 한 짓은 명백한 도둑질이야. 군단장이 아니라 잡범이라고. 오성식의 도발에 천수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철문 가까이 다가갔다. 도둑질? 내가 훔친 건 썩어 빠진 너희들이 숨겨둔 작물들이야. 원래 병사들에게 갔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이다. 법정 가서 떠들어.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직결 처분하겠다. 오성식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수사관들이 가스총과 진압봉을 꺼내 들었다. 강제로 진입하겠다는 태세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천수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오성식. 자네 국철민이 시켜서 온 거 다 안다. 그런데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 여기는 1군단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사나운 놈들이 모인 곳이지. 내 명령 한마디면 자네들이 타고 온 저 깡통 차들은 1분 안에 고철 덩어리가 된다. 천수라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정문 양옆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특공 연대 저격수들이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오성식과 수사관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오성식의 이마 위에서 춤을 췄다. 히익. 오성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전방 야전 부대의 위력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책상 머리에서 펜대 굴리는 군인들이 아니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국철민에게 전해. 나를 잡고 싶으면 종이 쪼가리 들고 오지 말고 직접 오라고 해.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천수라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이 안에 77보급 창에서 찾은 진짜 장부가 들어있다. 국철민이 누구에게 얼마나 상납했는지, 자네 오성식이 수사 무마 대가로 얼마나 받아쳐먹었는지 이런 단위까지 적혀있더군. 오성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이 공개되면 군복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했다. 그게 진짜입니까? 궁금하면 들어와서 뺏어가 보든가. 대신 목숨은 걸어야 할 거다. 천수라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등을 돌렸다. 철수해. 3초 준다. 오성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병력의 열세, 명분의 부족,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까지 잡혔다. 여기서 강행 돌파를 시도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후퇴한다. 전 병력 철수. 오성식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들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정문을 지키던 1군단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군단장님 만세! 다 덤벼라! 우리가 다 이긴다! 천수라는 환호하는 병사들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국철민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김부관. 네. 서울로 간다. 지금 말입니까? 하지만 체포영장이. 방금 봤잖아. 놈들은 쫄았다. 지금이 기회야. 놈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적의 심장을 찌른다. 천수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야겠어. 이 판을 뒤집으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단판을 지어야 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3층 구치소. 이곳은 일반적인 영창과는 달랐다.
중범죄를 저지른 장교들이나 보안 사범들을 수용하는 특별구역이었다. 왕태식 중령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황병산에서의 악몽은 여전히 생생했다. 뼈가 시리도록 파고들었던 추위, 천수라 중장의 서늘한 눈빛. 하지만 지금 그를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왕중령. 면회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낯선 양복쟁이였다. 그는 국철민이 보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왕태식은 직감했다. 저 눈빛은 변호사의 눈이 아니었다. 청부업자의 눈이었다. 국사령관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왕중령이 혹시나 헛소리를 해서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요. 남자는 은밀하게 작은 알약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마비로 처리될 겁니다. 가족들은 평생 먹고 살게 해주신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시죠. 자살 종용. 아니, 타살 예고였다. 왕태식의 손이 덜덜 떨렸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더니 자신이 딱 그 꼴이었다. 충성을 다해 상납금을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독약이었다. 싫어. 난 살고 싶어. 선택권은 없습니다. 왕중령이 입을 열면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가 억지로 왕태식의 입에 약을 넣으려던 찰나 철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동작 그만. 천수라의 전속 부관 김민우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헌병들이 아닌 천수라가 직접 차출한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서 있었다. 당신들 뭐야? 여기는 허가 없이. 양복쟁이가 항의하려 했지만 특임대 요원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 바닥에 눌러버렸다. 현행범 체포다. 증인 협박 및 살인 교사 혐의. 김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알약을 증거물로 챙겼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왕태식에게 다가갔다. 왕태식 중령. 살려줘.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해. 왕태식은 김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무시했던 새파란 소위 이제는 중위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라 군단장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김민우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국철민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천수라 군단장님을 반란 수괴로 몰아 파면시킬 계획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증언하십시오. 증언? 미쳤어? 국철민이 날 가만두겠어? 여기서 약 먹고 개죽음 당할 겁니까? 아니면 군복 벗더라도 목숨은 건지고 죗값을 치를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왕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황병산 정상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방금 겪은 배신의 치욕.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할게. 한다고. 그 개자식들.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왕태식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추위가 그를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인을 무는 미친 개로 만들기는 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대한민국의 별들이 다 모여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육해공 참모총장과 군 사령관들이 배석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오늘의 안건은 제1군단장 천수라의 항명 사퇴 처분이었다. 국철민 군수사령관이 먼저 발언대에 섰다. 존경하는 장관님. 천수라 중장은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보급창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군벌이나 하는 짓입니다. 즉각 파면하고 군사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대부분 국철민의 세력인 청주회 멤버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천수라 중장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할 말이 있는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천수라가 들어왔다.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였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국철민을 잠시 노려본 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군수 물자를 약탈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부하들을 위해 밥을 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먹이지 못하면 그 부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변명 집어치워. 그게 도둑질이지 뭐야. 국철민이 소리쳤다. 도둑질이라.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보여드리죠. 천수라가 손짓하자 회의실 옆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다. 휠체어에 탄 사람은 수척해진 왕태식 중령이었다. 국철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할 놈이 왜 저기에 있단 말인가. 왕태식 중령.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라. 천수라가 말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왕태식의 입에 쏠렸다. 삼공수여단 대대장 시절 병사들 부식비와 난방유를 횡령했나? 네. 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나? 왕태식은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단상 아래 앉아있는 국철민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 국철민 군수사령관님께 상납했습니다. 매달 1천만 원씩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오성식 수사단장님께도 수사 무마비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국철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태식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천수라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국철민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 기세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앉아. 천수라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아직 안 끝났어. 77보급창 이중장부 내 부관이 지금 이 회의실 스크린에 띄울 거다. 자네들이 골프채 사고 양주 처먹고 룸살롱 가는 데 쓴 국민 세금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더군. 대형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떴다. 날짜, 금액, 사용처 그리고 수령인 국철민.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헌병 들어와. 장관이 고함을 질렀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국철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장관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다. 저놈들을 당장 체포해. 장관의 손가락은 천수라가 아닌 국철민과 오성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관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국철민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들이 초라하게 흔들렸다. 천수라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녀는 장관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에는 김민우 부관과 특임대 요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습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야. 1군단으로 복귀한다. 내 새끼들 저녁 메뉴가 뭔지 확인해야 하니까. 천수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긴 겨울이 끝나고 군대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파주로 향하는 자유로.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의 대승리 후 천수라 중장이 탄 낡은 코란도는 1군단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운전대는 김민우 부관이 잡고 있었고 천수라는 조수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옅은 숨소리가 들렸다. 군단장님, 뒤에 붙은 차들이 이상합니다. 김민우의 목소리에 천수라가 즉시 눈을 떴다. 군인의 본능이었다.
백미러를 확인하니 전조등을 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유령처럼 코란도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국철민의 잔당들이군. 쉽게 물러날 놈들이 아니지. 청주회 사조직 놈들은 깡패나 다름없으니까. 천수라는 안전벨트를 다시 꽉 맸다. 밟아. 예. 최대로 밟으라고. 저놈들은 우릴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거야.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겠지. 김민우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낡은 코란도의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40km를 넘어갔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승합차들은 최신형이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다. 쾅! 뒷차가 코란도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요동치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핸들 꽉 잡아. 갓길 쪽으로 붙여. 천수라가 소리쳤다. 그 순간 옆에서 나타난 또 다른 승합차가 코란도의 측면을 강하게 충돌했다.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으악! 김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코란도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붕 떴다가 도로 옆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세상이 뒤집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쿵, 쾅, 쿵. 차가 몇 바퀴를 구른 뒤 뒤집힌 채 멈췄다. 매캐한 연기와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다. 김부관. 정신 차려. 천수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억지로 눈을 떴다. 거꾸로 매달린 상태였다. 옆자리에 김민우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천수라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바닥으로 기어나왔다. 왼쪽 어깨가 탈골된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비탈길 위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확인해. 숨이 붙어 있으면 확실하게 끊어. 건장한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단검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국철민이 고용한 살수들이었다. 천수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쪽 팔은 쓰지 못하고 온몸은 만신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을 지배하는 야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어이쿠 마녀 누님. 아직 살아계셨네. 명줄 참 길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꺼내들었다. 유언은 남기게 해줄게. 국사령관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선물이라. 천수라는 입안에 고인 피를 퇴 뱉어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코란도에 부러진 와이퍼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에게는 그것도 무기였다. 내가 줄 선물은 지옥행 티켓이다. 왕복은 없다.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천수라는 고통을 잊은 듯 움직였다. 첫 번째 사내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며 그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그녀는 손에 쥔 와이퍼 조각으로 두 번째 사내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탈골된 어깨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고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에 등판을 맞고 쓰러졌다. 끝내. 우두머리가 칼을 높이 쳐들었다. 천수라가 눈을 감지 않고 그를 노려보던 찰나였다. 타탕. 탕.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우두머리에 칼을 쥔 손에서 피가 튀었다. 누구냐? 비탈길 위 가드레일 너머에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서 있었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쓴 5명의 전사들. 그들의 가슴에는 707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전 군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늦게나마 도착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팀장이 총구를 겨누며 말했다. 전원 제 앞에.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실시. 그들은 바람처럼 비탈길을 내려왔다. 상황은 10초 만에 종료되었다.
살수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전원 제압되어 굴비처럼 엮였다. 팀장이 천수라에게 달려와 경례를 했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차장님. 천수라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탈골된 어깨를 반대쪽 손으로 잡았다. 으득.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스스로 뼈를 맞췄다. 지켜보던 후배들의 눈에도 경악이 서렸다. 김 부관부터 챙겨. 그리고 이 쓰레기들 헌병대가 아니라 정보사령부로 넘겨. 국철민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 끈까지 모조리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천수라는 피 묻은 얼굴을 소매로 닦았다. 부대로 간다. 내 병사들이 기다려. 지휘관은 전쟁 중에 병원 침대에 눕는 거 아니다. 그녀는 부축을 거부하고 절룩거리며 다시 언덕을 올랐다. 등 뒤로 떠오르는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웅의 그림자였다. 1군단 복귀 후 일주일. 대한민국 군대는 발칵 뒤집혔다. 천수라가 넘긴 장부와 암살 시도 증거들로 인해 국철민을 비롯한 청주회 라인 장성 12명이 줄구속되었다. 언론은 연일 천수라 신드롬을 보도했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천수라에게 그런 뉴스는 뒷전이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몸을 이끌고 국군 고양병원 중환자실을 찾았다. 들어가도 되겠나? 병실 안에는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김일병이 누워 있었다. 그의 곁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김일병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천수라가 황급히 다가가 그를 만류했다. 누워 있어라. 명령이다. 천수라는 김일병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별 3개 군단장이 병사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왔습니다. 제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이러지 마세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목숨은 건졌다고 들었습니다. 밥도 배불리 먹이셨다고. 어머니는 천수라의 손을 잡고 울었다. 천수라의 거친 손과 어머니의 거친 손이 맞닿았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일병이 전역하는 날까지, 아니 평생 사회에 나가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추위에 떨다 다치는 병사가 없도록 제 목숨을 걸고 바꾸겠습니다. 천수라는 김일병의 발을 바라보았다. 붕대에 감긴 발. 그것은 부패한 지휘관들이 남긴 흉터이자 천수라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였다. 부대로 돌아온 천수라는 즉시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부로 1군단의 모든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한다. 그녀의 선언은 파격적이었다. 지휘관 이추임식, 부대 방문 환영식, 보여주기식 검열. 전부 없앤다. 그 돈과 시간으로 병사들 난방유 덧대고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려. 나에게 격리할 시간에 병사들 발이나 한 번 더 씻겨줘라.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래로 흘렀다. 연대장들은 관용차 대신 걸어서 순찰을 돌았고 취사장에는 매일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병사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눈치만 보던 주눅든 눈빛이 사라지고 지휘관을 신뢰하는 생기 넘치는 눈빛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천수라는 병사 식당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판에는 병사들과 똑같은 메뉴가 담겨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응? 무슨 일인가? 이거. 제 건빵인데. 튀겨서 설탕 묻힌 겁니다. 군단장님 드시라고 취사병이 좀 더 줬습니다. 병사는 수줍게 건빵 봉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뇌물도 아부도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이었다. 천수라는 건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맛있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빵이야. 천수라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본 병사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저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구나. 식당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바깥의 얼음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일군단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다. 시간이 흘러 4월이 되었다. 파주의 산야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황병산의 눈도 녹아 맑은 계곡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은 기억 속에만 남았다. 1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저녁식이 열리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의 고통을 이겨낸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천수라 중장은 단상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전역하는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고생했다. 나가서도 건강해라.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덕분에 군 생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천수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말끔한 사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그는 바로 황병산에서 천수라에게 건빵을 건넸던, 그리고 동상 걸린 김일병을 업고 뛰었던 그 병사였다. 군단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건빵 튀김 아주 맛있었다. 청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화려한 포장도 아닌 투박한 종이 상자였다.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천수라가 농담을 던지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에이, 비싼 거 아닙니다.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알바해서 산 겁니다. 핸드크림? 저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무릎 꿇으시는 거 봤습니다. 그때 군단장님 손을 봤는데 많이 트셨더라고요. 겨울 내내 찬바람 맞으면서 저희 챙기시느라.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희 엄마도 식당 일하시느라 손이 늘 거치신데 군단장님 손이 꼭 우리 엄마 손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르시고 고운 손 되십시오. 천수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받은 훈장 중에 이게 제일 값진 훈장이다. 천수라는 뚜껑을 열어 크림을 조금 찍어 자신의 손등에 발랐다. 거칠게 갈라지고 상처 입은 손등 위로 부드러운 크림이 스며들었다. 향기는 그녀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해 주었다. 전역하는 병사들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민우 소령 진급했다이 물었다. 군단장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도 군단장님을 육군 참모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천수라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코란도 쪽으로 걸어갔다. 총장 자리는 관심 없다. 내 자리는 여기야. 병사들이 있는 곳.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햇살 뒤에 숨어서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우야. 예, 군단장님. 별은 말이다. 어두울 때만 빛나는 게 아니야. 낮에도 저 하늘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누군가 어둠을 만났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천수라는 핸드크림을 주머니에 넣고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들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가자. 신병들이 들어온단다. 밥은 먹었는지 챙겨봐야지. 낡은 코란도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는 경쾌했고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에는 희망의 냄새가 실려 있었다. 투신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봄이 1군단의 모든 병사들의 가슴속에 활짝 피어났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